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창작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살아온 세월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챕터 1 혼자라는 이름의 밥상. 이순희의 하루는 언제나 부엌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반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것은 24년째 몸에 밴 버릇이었습니다. 순이는 슬리퍼를 깨어 신고 부엌으로 나와 가스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한 24평 아파트를 채웠지만 그 소리가 클수록 오히려 집안이 더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밥을 풀 때마다 순이는 늘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릇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찬장에 넣는 일. 24년째 하는 일이었는데도 그날따라 그 동작이 유독 손에 걸렸습니다. 밥상에는 된장찌개 하나, 김치 한 접시, 계란말이 한쪽이 놓였습니다. 순이는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맞은편 아파트에서는 어느 집 TV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아침 식사 소리였습니다. 순이는 숟가락을 다시 들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식탁 맞은편 빈 의자를 한번 바라봤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서럽다는 생각보다 익숙하다는 생각이 먼저였는데 그 익숙함이 오히려 더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남편 이석준이 간 것은 순이 나이 44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한 사람이 점심 무렵 병원에 실려갔고 사흘을 버티다 갔습니다. 그때 현수가 19, 지연이 16, 성민이 13살이었습니다. 순이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장 일을 다시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 아이가 밥을 먹었고 새 아이가 학교를 다녔으며 새 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24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은 이 밥상이었습니다. 복지관을 처음 나간 것은 지연이 권해서였습니다. 엄마,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사람들이랑 어울려야지.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이는 2달을 망설였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채화 교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순이가 처음 그 방 문을 열었을 때 이미 12명 남짓이 팔레트를 펼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순이 또래이거나 조금 더 많은 여자들이었고 한쪽 구석에 남자가 2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강민철이었습니다. 민철은 눈에 잘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먼저 말을 걸지 않았으며 수업이 시작되면 고개를 숙이고 붙질만 했습니다. 순이는 처음 3주 동안 그 남자가 거기 있다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바뀐 것은 4번째 수업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털고 나갔는데 순이만 팔레트를 닦으며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의자를 넣는 사람. 그런데 옆자리에서 민철이 붓을 씻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늦게 가는 편이에요.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철은 순이를 쳐다보지 않고 부촉을 물티슈로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뒷정리 혼자 하기 뭐하면 나눠서 하죠. 그게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는데 순이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 옆에서 같이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뒷정리를 같이 했고, 어느 날부터인가 복지관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민철은 자판기 커피를 2개 뽑아 하나를 순이 쪽으로 밀어놓는 것으로 매번 그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됐다는 것을 서로 알았습니다. 민철은 전처와 12년 전에 이혼했고 아들이 하나 있지만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접었고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 살면서 연금으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들이 과장되거나 꾸며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담백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 커피를 마시는데 민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뜸을 들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이 씨, 나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소? 순이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옆을 봤습니다. 민철이 공원 앞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이렇게만 계속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무슨 말인지. 같이 사는 거 생각해 봤소? 순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커피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설레는 것과 두려운 것과 오래 억눌러뒀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것이 순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뒤로 일주일을 혼자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생각했고 잠들기 전에도 생각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반대가 어느 쪽에서 올지도 이미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이번만큼은 짐작을 이유로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날 저녁, 순이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같이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3초쯤 됐을까요? 엄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현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났다고. 수채화 교실 같이 다니는 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 분이야? 70이야. 현수야. 잠깐만요. 나 지금 생각 좀 해야 할 것 같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현수의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 세 자녀가 모두 순이의 집으로 왔습니다. 현수가 부른 것인지 서로 연락이 닿은 것인지 순이는 몰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현수와 지연이 나란히 앉았고 성민은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옆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앉아, 엄마. 현수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세 자녀의 얼굴을 한 번씩 봤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명절 때 이 소파에 모여 웃던 얼굴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 남자 재산이 어떻게 돼? 현수가 첫 번째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은요, 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은요, 도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돼, 가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왜 알아? 엄마가 알아야지. 빚은 없대. 집은 있대. 뭔가는 알아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만난 지 4개월이야. 재산 조사부터 하고 만난 사람이 어딨어. 엄마,
지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산다는 게 우리는 걱정이 되는 거지. 나이가 있어서 더 하고 싶은 거야. 엄마, 혼자 사는 게 뭔 줄 알아? 밥 한 끼 먹으면서 TV 틀어놓는 게 대화인 사람이. 밤에 배 아파도 내가 직접 약 꺼내 먹어야 하는 사람이. 그게 24년이야, 24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민이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순이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엄마, 솔직히 좀 여쭤봐도 돼요. 그분이랑 같이 살면 엄마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순이는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내 아파트는 내 거야. 알아. 근데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은 거지. 성민아. 순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한테 지금 뭘 묻는 건지 알고 물어봐. 성민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현수는 팔짱을 낀 채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뭘 선택하든 그건 엄마 권리야.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이 있어. 알아서 해.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따라 일어서며 순이를 받고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오빠를 따라 나갔습니다. 성민만 잠깐 현관 앞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순이는 거실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과일 접시가 식탁 위에 그대로였습니다. 깎아놓은 사과가 갈변하고 있었습니다. 24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아이들 새끼밥 해먹이고 학원비 대고 결혼 준비 다 해줬습니다. 손 한 번 벌리지 않았고 짐 한 번 된 적 없었습니다. 그 엄마가 딱 한 번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고 했더니 첫마디가 그 남자 재산이 어떻게 돼 였습니다. 순이는 과일 접시를 부엌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사과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렀고 그 소리가 한동안 부엌을 채웠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무거운 법이었습니다. 챕터 2 다정했던 얼굴이 낯설어지는 날.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순이가 세수를 마치고 부엌에 서 있는데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 그 차가운 발소리로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알아. 어젯밤에 좀 생각해 봤는데. 현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 신용 조회해 봤어. 과거에 사업 실패한 이력이 있고 빚 정리가 완전히 된 건지 확실하지 않아. 엄마가 그냥 감으로 사람을 믿는 건 위험하다고. 순이는 가스불 앞에 서서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 사람 이름을 알았어. 찾아봤지. 엄마 걱정돼서. 현수야,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어젯밤에 처음 말했는데 하룻밤새에 신용조회를 했다고.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야. 알아.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건지 내가 불안한 건지 엄마는 그걸 구분하고 싶은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이는 냄비불을 줄이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햇빛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고 아래 놀이터에서 아이 하나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지연이 왔습니다. 예고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야. 문을 열자 지연이 마트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반찬 좀 해줄까 해서. 순이는 옆으로 물러서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부엌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꺼내 매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오빠가 너무 심했지.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닌데. 지연아, 응, 오빠 편들러 온 거야. 엄마 보러 온 거야.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보러 왔지. 그럼 됐어. 앉아. 순이가 먼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다시 벗어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물어봐도 돼. 물어봐. 그분이랑 정말 진지한 거야.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혼인신고까지 생각하고 있어.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나이 68이야. 사귄다고 몇 년을 기다릴 시간이 어딨어. 좋으면 같이 사는 거지. 오빠가 알면 알겠지. 내가 알릴 거니까. 지연은 두 손을 식탁 위에 모으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야. 근데 오빠가 법적인 문제까지 들고 나오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야. 법적인 문제, 재산분리 계약 같은 거 미리 해두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순이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진심을 담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 안에 무언가 다른 것도 섞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평생 너희한테 뭔가 숨기고 딴짓한 적 있어? 없지. 그럼 이번에도 믿어줘. 지연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두 잔을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성민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긴 메시지였습니다. 요지는 이랬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힘들다. 그분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결정을 하면 형이랑 누나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엄마가 우리 생각도 해줬으면 한다. 순이는 그 메시지를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는 읽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3일 뒤 현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더니 봉투를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엄마, 변호사 지인한테 부탁해서 알아봤어. 재혼 전에 재산분리 계약서 써두면 나중에 분쟁이 없어. 엄마 보호하려는 거야. 순이는 그 종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응. 그 계약서가 나를 보호하는 건지 너희를 보호하는 건지 엄마가 모를 것 같아. 현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뭘 어쩐 게 아니야. 그냥 그 종이가 누구를 위한 건지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거야. 엄마를 위한 거라고. 그럼 됐어. 근데 엄마는 안 쓸 거야. 현수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소파에서 반쯤 몸을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모르는 남자한테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나서 후회해도 그땐 늦어. 현수야, 목소리 낮춰. 그 남자 빚도 있다고. 내가 다 알아봤어. 사업 말아먹고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빚이 엄마한테 넘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사실이면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탁자에 내던지다시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 잡아먹혀도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알아서 하면 되니까. 발소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냈습니다. 순이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변호사까지 동원해 만들어 온 종이였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종이. 누구의 재산을? 닷새 뒤였습니다. 민철과 근처 설렁탕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예고 없는 등장이었습니다. 성민은 두 사람 테이블로 곧장 걸어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민철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이순희 씨 막내 아들이에요. 민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울 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어머니 재산에 눈독 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식당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두 사람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순이가 성민을 봤습니다. 성민아, 엄마, 나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뭘 믿고 이 사람이랑 살겠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성민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되죠. 우리 어머니 근처에서 좀 떨어져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민아, 순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엄마 앞에서 하는 행동이 뭔지 알아? 지금 당장 일어나. 성민은 순이를 한번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민철을 향해 한마디만 더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발소리가 식당을 나갔습니다. 순이는 국물이 식어가는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없던 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소. 그 말에 순이는 처음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숟가락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 안 소음이 흘렀고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참 뒤에 순이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없던 일 하지 마. 민철이 순이를 봤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 하나 곁에 두는 게 왜 이렇게 허락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평생 자식들한테 허락 한번 받으러 산 적 없는 사람이야. 이번에도 안 받을 거야.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냉국 한 그릇을 순이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그 동작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순이는 혼자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번화가에서 조금 들어간 골목, 2층짜리 건물 계단을 올라가면 있는 작은 사무소였습니다. 접수대에 앉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혼인신고 절차 알고 싶어서요. 직원이 서류 목록이 담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순이는 그 종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가방에 접어넣고 일어서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다니다가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세 자녀에게 각각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한번 와줬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수는 오겠다고 했고 지연도 오겠다고 했으며 성민은 1시간 뒤에 확인했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말 저녁 세 사람이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순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과일도 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허락받으러 부른 게 아니야. 알리러 부른 거야. 현수가 팔짱을 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철 씨랑 혼인신고 할 거야.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았어. 거실이 굳었습니다. 지연이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민은 천장을 한번 봤다가 다시 순이를 봤습니다.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남자한테 잡아먹혀도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지연이 황급히 따라 일어서며 오빠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현수는 팔을 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순이를 한번 보고 오빠를 한번 보다가 결국 오빠를 따라갔습니다. 성민이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순이를 뒤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민의 눈빛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아쉬움인지 아직도 계산인지 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세 자녀가 나간 뒤 집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냈습니다.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을 생각했습니다. 챕터 3 균열은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순이와 민철은 나란히 구청 민원실 앞에 섰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손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민철은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은 두 명이었습니다. 복지관 친구 정말순과 민철의 옛 직장 동료 박진수였습니다. 말순은 구청 입구에서 순이를 보자마자 두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순이야. 순이는 웃었습니다. 꽃다발도 없었고 하객도 없었습니다. 번호가 불리고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검토하고 도장을 찍고 접수증을 내줬습니다.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것이 이순이의 두 번째 결혼식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오는 길에 말순이 순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어야지. 내가 살게. 4시 근처 국밥집에 들어가 밥을 먹었습니다. 민철이 말순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고 말순은 손을 내저으며 순이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현수에게 전해진 것은 당일 오후 2시였습니다. 순이가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혼인신고 마쳤다고. 짧은 문자였습니다. 현수는 그 문자를 받고 즉시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빠, 나 알아. 지금 엄마가 혼인신고를 했대. 이게 말이 돼. 지연아, 너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엄마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지연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의 집에는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현수가 종이에 숫자를 적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시세가 지금 4억 5천이야. 예금이 8천 정도 되고 그게 저 남자한테 넘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건드려. 성민이 손으로 턱을 괴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있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산이 이동되는 걸 막을 방법은 있어. 변호사 다시 만나봐야 해. 지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재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넋 놓고 있어. 그게 아니라. 지연아, 흔들리면 안 돼. 알겠어.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그 무렵 순이의 집에는 낯선 방문객이 생겼습니다. 민철의 아들 강준서였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지 닷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었더니 44세 남자가 작은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들 준서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공손했습니다. 고개를 꾸벅 숙이며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갖다 드릴 게 뭐가 있나 싶어서 과일 조금 샀어요. 순이는 준서를 봤습니다. 민철이 아들과 왕래가 거의 없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들이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들어와요. 준서는 거실에 앉아 민철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셨다는 얘기 듣고 인사드려야겠다 싶었어요. 못난 아들이 너무 오래 연락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민철은 아들을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이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그 뒤로 일주일에 두세 번 순이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봐왔고, 어느 날은 무거운 짐을 올려다 줬으며, 어느 날은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친절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지나치다는 느낌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필요 이상으로 집안 구조를 살피는 눈빛이라든가 은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이는 자세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혼 2달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순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철은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거실에서 안방 쪽으로 자리를 옮겨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였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온 민철에게 순이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오래된 지인이요. 무슨 일로? 별일 아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순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그 전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같은 번호에서 전화가 온 것이 그 주에만 3번이었습니다. 매번 민철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현수는 서울 서초구의 한법률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하동현이었고 현수와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형,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뭘 할 수 있어? 하동현이 볼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판단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 의지로 한 결혼이면 자녀가 법적으로 개입할 방법은 거의 없어. 현실적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건 지금 당장 명예 이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이 넘어가지는 않아. 다만 사망 시 상속 지분이 생기는 건 맞고. 현수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미리 손 쓸 방법이 재산 이동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려워. 근데 형, 솔직히 말할게. 이거 잘못하면 형이 더 문제 생겨. 어머니가 나중에 자식한테 등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 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할게. 결혼석 달째였습니다. 순이의 아파트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자 안에는 민철 앞으로 발행된 채권 추심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 외곽의 대부업체였고 채무 금액은 4,30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저녁 민철 앞에 그 통지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철은 오랜 침묵 끝에 과거 사업이 실패하면서 생긴 빚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전에 말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순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왜 말 안 했어? 민철이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 그랬어. 그래서 숨겼어. 민철 씨, 나는 당신한테 숨긴 게 없어. 아파트도 예금도 다 얘기했어. 근데 당신은 이걸 말 안 했어. 방 안에 시계 소리만 났습니다. 준서가 다음날 찾아와 아버지 대신 해결해 보겠다며 순이에게 채무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서류를 꺼내줬습니다. 준서가 서류를 들여다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서의 눈빛이 금액칸에 닿는 순간 아주 짧게 달라졌습니다. 찰나였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그것을 봤습니다. 50년 가까이 사람을 보며 살아온 눈이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단단히 무언가를 닫았습니다. 사흘 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딸이었습니다. 엄마 잘 있어.
그래. 민철 씨 쪽에 빚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 순이는 수화기를 쥐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지연아. 누구한테 들었냐고. 지연이 잠시 말을 흐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순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철의 빚 소식을 지연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순이보다 먼저 준서가 서류를 검토해준다는 명목으로 들고 온 것이 바로 사흘 전이었습니다. 점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서, 현수, 지연.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떠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상황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사랑을 선택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런데 있잖아요. 순희 씨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여자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거든요. 기대해 보세요. 챕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걸음.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이는 혼자 복지관 앞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철에게는 바람 좀 쐬고 온다고 했습니다. 벤치 위로 봄 햇살이 내려앉았지만 순이는 그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철의 빛, 준서의 눈빛, 지연이 먼저 알고 있었던 그 소식, 각각 따로 놓으면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줄로 이으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고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준서가 서류를 보고 난 다음 날 지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와 현수가 연결돼 있다면 지연은 현수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준서가 서류를 검토해준다는 명목으로 정보를 빼간 셈이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공원 비둘기 한 마리가 발치에서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네.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순이었습니다. 말순은 벤치 한쪽에 앉으며 순이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나 보이면 반갑다고 해야지. 말순아. 응. 나 요즘 이상한 것 같아. 말순이 순이를 봤습니다. 뭐가? 사람을 못 믿겠어. 자식도 옆에 있는 사람도. 말순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사람을 못 믿겠다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이 나이에 감정보다 눈을 먼저 쓰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뭔데? 의심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의심해서 내가 챙겨야 할 것을 챙기는 게 목적이어야지. 순이는 그 말을 한동안 씹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먼저 앞세우지 말고 현실부터 챙기라는 거야. 그래. 내 통장이랑 집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움직이는 건 그 다음이야.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순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밥이나 사. 고맙다는 말은 밥으로 해. 순이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순이는 집 근처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제 통장 현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혹시 제 계좌에 다른 분이 접근하거나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게 있는지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여기 보시면 이 계좌에 공동 열람 권한이 등록돼 있는데요. 강민철 명의로 돼 있습니다. 순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게 언제 된 거예요? 20일 전이요. 20일 전이었습니다.
준서가 처음 서류를 들여다보겠다고 한 날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명의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이 첨부돼 있어요. 본인 신청으로 처리된 거예요. 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당장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해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이는 서명하며 물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관련해서는 이 창구에서 확인이 안 되죠. 네, 등기는 가까운 등기소 가시면 돼요. 순이는 은행을 나와 곧장 걸었습니다. 2블록 떨어진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뽑아 펼쳤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이순이 단독이었습니다. 아직 변동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 종이를 가방에 넣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철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민철을 불렀습니다. 민철 씨, 잠깐만. 민철이 불을 줄이고 나왔습니다. 내 계좌에 민철 씨 열람 권한이 생겨 있었어. 20일 전에. 민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소. 그럼 누가 했어? 민철이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준서가 서류 도와준다고 이것저것 챙긴 게 있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도장은 내 도장이 서랍에 있었소. 준서가 잠깐 쓴다고 해서. 순이는 민철의 눈을 봤습니다. 민철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도장을 마음대로 썼고 아버지는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철 씨, 미안하오. 지금 미안하다는 게 몇 번째야?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민철 씨를 탓하려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집에서 내 도장이 내 허락 없이 쓰이는 건 안 돼. 알겠어. 알겠소. 준서,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민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잠시 순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혼자 법률 상담 기관을 찾았습니다. 시청 근처 건물 4층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 창구였습니다. 담당 상담사는 최은주라고 했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순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재혼 과정, 자녀들의 반대, 남편의 빚 문제, 계좌 열람 권한건, 준서의 행동까지. 최은주는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몇 가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우선 계좌 공동 열람 권한은 이미 해제하셨으니 잘하셨고요.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없는 것도 확인하셨고 지금 당장 급한 불은 꺼진 거예요. 그런데요. 앞으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어떤 서류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도장을 찍으시면 안 되고 배우자나 그 가족 명의로 어떤 이전도 해주시면 안 돼요. 공증이 필요한 서류가 생기면 반드시 저 같은 사람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자녀들이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최은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계시고 본인 의지로 하신 결혼이라면 자녀가 개입할 방법이 많지 않아요. 다만 어머니를 압박하거나 설득해서 재산을 이전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자녀 쪽이든 배우자 쪽이든 양쪽에서 다 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나아요. 순이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메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은 오히려 똑바로 서는 법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이었습니다. 강준서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이현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직접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준서가 먼저 연락을 했고 현수가 응했습니다. 준서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빚이 아직 4,300이 남아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머니 집에 법원 압류 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현수가 팔짱을 끼며 준서를 봤습니다. 그게 나한테 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현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무슨 방향? 저는 아버지가 이 결혼으로 아무것도 못 얻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형님은 어머니 재산이 아버지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 두 개가 꼭 부딪힐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빚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면 저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손으로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저도 저대로 움직여야죠. 현수와 준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속내를 다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언가 조용히 싹 텄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공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저녁 현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수가 준서를 만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쪽 상황이 어떤지 계속 파악하고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빠 편인지, 엄마 편인지, 아니면 어느 쪽도 아닌지,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민철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준서가 자신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빚 일부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재혼 이후 생기는 재산 지분을 요구해왔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있었던 요구였는데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혼인신고하기 전부터요. 그러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 민철 씨, 미안하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도 돼.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수 한 잔을 떠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민철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결혼을 후회하는 게 아니야. 근데 민철 씨가 말 안 하는 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내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민철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요. 그 말이 지켜지는지 두고 볼 거야. 그리고 준서는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민철 씨가 막을 필요 없어.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이는 법무사 사무소와 은행을 차례로 찾았습니다. 아파트 명의의 추가적인 보전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담당 법무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안내해줬고 순이는 그 서류를 직접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예금 계좌를 재정비했습니다. 공동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했고 큰 금액의 이체에는 별도 확인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창구를 나서며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사무소 계단을 내려오는 순이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공원역 골목을 지나는데 저 앞에서 준서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서도 순이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순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준서 앞에 섰습니다. 준서 씨, 할 말이 있어. 네. 앞으로 우리 집에 오는 건 민철 씨한테 미리 연락하고
내 허락도 받아. 그리고 내 서류나 도장에 손 떼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해. 준서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다 이내 공손한 표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알잖아. 순이가 조용히 말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선 채 순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들어서는데 봄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이는 걸음을 잠깐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챕터 5 두 개의 수저가 놓인 밥상.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수목원 입구에 순이와 민철이 나란히 섰습니다. 입장권을 2장 사서 한 장을 순이에게 건네는 민철의 손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둘이서 어딘가를 함께 가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봄에는 여기가 좋다고 해서 민철이 말했습니다. 좋아, 걷자. 순이가 앞서 걸었습니다. 민철이 그 옆에 맞춰 걸음을 맞췄습니다. 2달 사이에 많은 것이 정리됐습니다. 민철의 채무는 민철 본인이 국민연금 일부와 퇴직 적립금을 털어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채권자 측과 합의가 됐고 강제 집행은 없었습니다. 준서는 순이와 나눈 그날 이후 발길을 끊었습니다. 현수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이 부족해 기각됐습니다. 외부에서 날아오던 것들이 한풀 꺾인 자리에 조용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오솔길 양쪽으로 연두색 나뭇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수목원 안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노부부 몇 쌍이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고 아이를 데려온 젊은 가족도 보였습니다. 순이는 그 풍경을 보며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벤치가 있는 작은 연못 앞에 앉았습니다. 민철이 매점에서 캔 커피를 2개 사서 왔습니다. 처음 복지관 앞 공원에서 하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순이는 캔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민철 씨, 응, 나 오늘 옛날 얘기 좀 해도 돼. 민철이 캔을 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요. 순이는 연못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24년 전 남편이 갑자기 갔던 날 얘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순이는 공장 작업복 그대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사흘을 버티다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새 아이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가 라면을 끓여서 동생들 앞에 갖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19살짜리 아들이 끓인 라면이 퍼져 있었고 셋이 그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순이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울었어. 애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민철이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 나갔어. 울 시간이 없었거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애들 뒷바라지 다 끝나고 다 결혼시키고 나서야 처음으로 내 차례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 차례라고 했더니 그게 이렇게 됐네. 순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무너진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민철은 한참을 연못을 바라보다가 순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손이 위로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연못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물결이 작게 일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수목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반찬통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온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순이의 눈을 피했다가 마주쳤다가 했습니다.
들어와. 순이가 먼저 옆으로 비켰습니다. 지연이 부엌에 반찬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이랑 잡채. 앉아.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식탁 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못됐지. 순이는 딸을 봤습니다. 지연의 눈이 붉었습니다. 오빠가 하라는 대로 했어. 엄마 걱정이 진짜 없었던 건 아닌데 그것보다 오빠 눈치를 더 봤어. 그러면서 엄마한테 상처 준 거 알아? 지연아, 엄마, 잘잘못 따지러 왔어. 보러 왔어.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러 왔어. 그럼 됐어. 순이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딸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꾸중도 위로도 없이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지연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민철 씨는 안방에 계셔. 인사해도 돼. 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철이 나오자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죄송해요. 민철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어미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요. 괜찮아요. 지연이 다시 순이를 봤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돌아가고 나서 민철이 부엌에서 고등어 조림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솜씨가 좋네. 딸이야. 닮았어. 순이가 민철을 봤습니다. 뭐가? 입이. 순이가 웃었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근육이 움직이는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 전화 통화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빠가 준서 씨랑 만난 거나 알고 있었어. 순이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무서워서 못했어. 오빠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해서. 지연아. 응. 고마워.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엄마는 화 안 나. 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근데 그것보다 내가 이쪽으로 왔다는 게 더 크다. 지연이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해볼까? 이제 그만 좀 하자고. 나는 오빠가 먼저 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내가 가서 달랠 나이는 지났어. 지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단단해졌다. 원래 단단했어. 그냥 안 드러냈던 거야. 그 무렵 성민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잘 있냐는 문자였습니다. 순이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 있다. 더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두지는 않되 활짝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회복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순이는 알았습니다. 민철은 그 봄에 오랫동안 쉬었던 수채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팔레트를 닫고 붓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복지관 수채화 교실에 두 사람이 나란히 다시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정말순이 두 사람을 보고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둘이 왔네. 순이가 민철 옆자리에 앉으며 팔레트를 꺼냈습니다. 민철이 붓통을 열어 순이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같이 배우는 거요. 순이는 붓 하나를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배우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사가 오늘은 봄꽃을 그려보자고 했습니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물감을 풀었고 순이는 선을 먼저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붓을 드는 모습을 말순이 건너편에서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빙그레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말순이 순이 귀에 속삭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 너. 뭐가?
살아있는 사람 눈빛이야. 전에는 그냥 버티는 눈빛이었는데,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버티는 것과 사는 것, 그 둘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야 몸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을 나오는 길에 민철이 자판기 커피를 2개 뽑았습니다. 하나를 순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러네. 우리 공원 한 바퀴 돌까? 순이는 캔을 받아들며 앞서 걸었습니다. 따라와. 민철이 웃으며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오래 쓰지 않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볼펜 뚜껑을 열고 한 줄을 썼습니다. 행복이 뭔지 68배 처음 알았다. 특별한 게 아니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곁에 있고 싶은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게 전부였다. 볼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부엌에서 민철이 국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솥에서 뜸 들이는 소리도 났습니다. 2개의 수저가 놓인 밥상이었습니다. 24년 만에 챕터 6 평화로운 봄이 끝나는 자리. 그 평화로운 봄이 채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5월 중순 순이가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는데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등기 우편이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려가서 받아온 봉투에는 발신인으로 법무법인 3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식탁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현수 명의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를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넘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수가 그간 어머니를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구구절절 적어놓은 문단이 2쪽에 걸쳐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종이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반으로 접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현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민철은 마침 복지관에 간 뒤였습니다. 현수는 거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평소 이 집에 들어오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용 증명 받았지. 받았어. 엄마도 알잖아.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곁에 있었던 거. 동생들이랑 나랑 달라. 현수야, 아파트 하나만 해줘.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해. 그 남자가 이 집에 들어와 살든 말든 관여 안 할게. 순이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45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때 19살의 동생들 앞에 라면을 끓여놓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미 앞에 앉아서 집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물어볼게. 응? 내가 언제 너한테 짐이 된 적 있어? 현수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없지. 손 벌린 적 있어. 없어. 그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엄마 걱정이야? 아니면 다른 거야? 현수의 눈썹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현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남자가 죽으면 그 남자 아들한테 재산이 넘어가. 엄마는 그게 괜찮아. 그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막으면 되는 일이야. 엄마 혼자 다 막을 수 있어. 내가 없어도 막았어. 지금까지도 혼자 다 했잖아.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 남자 아들이랑 우리 엄마 사이에서 나는 엄마 편이야. 근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현수야.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못 줘. 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엄마 대답이야. 그게 엄마 대답이야. 현수는 잠시 순이를 내려다보다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게 닫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오히려 더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틀 뒤에는 성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없이 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잠깐만. 순이는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성민이 소파에 앉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엄마, 나 좀 급하게 됐어.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한 달 안에 갚을게. 순이는 성민을 봤습니다. 재원 문제로 갈라서기 전에 이 아들은 늘 이랬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늘 한 달 안에 갚는다고 했습니다. 성민아, 응, 안 돼. 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급해. 알아. 지난번처럼 거절하는 거야. 그래. 성민이 소파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성민아, 마지막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했어. 성민은 입술을 깨물며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냥 갈게. 현관을 나서다 돌아보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 아저씨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성민이 간 자리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이 이런 때 쓰는 것임을 그날 실감했습니다. 민철의 채무 중 정리되지 않은 한 건이 법원 강제 집행 통보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분할 상환 합의가 됐다고 생각했던 건이었습니다. 채권자 측 대리인이 바뀌면서 기존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통보서가 순이의 아파트 주소로 날아왔습니다. 민철이 그 통보서를 들고 순이 앞에 섰을 때 민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 때문에 또 이렇게 됐소. 순이는 통보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방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순이는 통보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최은주 씨한테 연락해야겠어. 순이 씨, 감정은 나중에 해. 지금은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먼저 생각해. 민철이 주먹을 무릎 위에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쁜 것과 약한 것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때로 나쁜 것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 압류 통보 소식은 현수에게도 흘러들어갔습니다. 현수는 즉시 지연과 성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이야. 엄마 설득해. 아파트 명에 넘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 써야 해. 지연은 전화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연아, 들어. 오빠. 응. 나는 못하겠어. 현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뭐가 못해?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 나는 못하겠어, 오빠. 지연아, 지금 정신 차려. 우리 거잖아. 우리 거가 뭐야? 엄마 거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돌아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어두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철의 빚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성민은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준서는 어디선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순이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 생각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밀어내면 또 다시 찾아오는 법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 생각이 다 지나가도록 두었습니다.
한참 뒤에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와서 소파에 기댔습니다. 안방에서 민철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순이를 안정시켰습니다. 24년 동안 이 집에서 그 어떤 숨소리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것이 편안한 줄 알았는데 그게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이 소리를 들은 뒤에야 알았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사람 하나 곁에 두겠다는 선택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실컷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울고 나서 얼굴을 손으로 닦았습니다. 민철의 숨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순이는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최은주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법원 통보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파트명의 보전 조치가 충분한지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순이가 일어날 이유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이 씨 정말 많이 버텼습니다. 자식한테 치이고 남편 문제로 치이고 그 긴 밤을 혼자 삼켰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여자는 그 밤을 지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이 사연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곁에 남는 것들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순이는 세수를 마치고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신호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엄마, 지연아, 엄마 좀 도와줘. 수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집이야. 나 바로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물이 끓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좀 도와줘. 라는 말을 이 나이에 자식한테 처음 해봤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오전 9시 반이었습니다. 지연이 반차를 내고 왔습니다.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내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이가 꺼내놓은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읽었습니다. 법원 통보서, 채무 관련 서류, 아파트 등기부등본, 예금 계좌 정리네요. 지연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 민철 씨 채무가 엄마 명의 아파트에 바로 들어오려면 법원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지금 당장 집이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도 압류 신청이 들어와도 엄마 단독 명의 재산이면 배우자 채무로 바로 처분이 안 돼. 이건 변호사한테 확인받아야 하는데. 지연이 수첩에 이름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대학 동기 남편인데 가족법 쪽 일해. 오늘 연락해 볼게. 지연아. 응. 고마워.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가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짜로 고마워. 지연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는 말 또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다야. 지연이 입술을 꼭 다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지연이 연결해준 변호사 김태현이 사무소에서 순이와 민철을 만났습니다. 40 초반의 단단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채권자 측이 압류 신청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어머니 명의 단독 부동산에 배우자 채무로 직접 강제 집행이 들어오려면 법원에서 여러 요건을 따져야 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민철이 물었습니다.
그럼 압류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건가요?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청이 됐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채권자 측 대리인과 직접 협의해 볼게요. 강제 집행보다 협의해서 갚는 게 서로한테 빠른 방법이거든요. 채권자도 그걸 알아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주, 길면 한 달이요. 제가 최대한 당겨볼게요.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는 길에 민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생을 시키고 있소. 순이가 걸으며 말했습니다. 민철 씨, 나는 이 고생이 민철 씨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 그래도 처음부터 이 결혼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자식들이 반대하는 거 알면서 했으니까. 근데 이게 어렵다고 후회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후회 안 해. 민철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 씨, 고생은 나도 했어. 근데 이걸 같이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24년 혼자 버티는 것보다 낫더라고. 민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못 본 척하며 앞서 걸었습니다. 열흘 뒤였습니다. 김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채권자 측이랑 협의가 됐어요. 압류 신청 잠정 보류하기로 했고 민철 씨가 분할 변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조건이에요. 이번엔 제가 직접 서류 관리할게요. 순이는 전화를 끊고 민철을 불렀습니다. 민철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해결됐어. 민철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것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이의 어깨에서도 무언가 내려갔습니다. 그 무렵 현수가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순이의 재혼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 남편의 빚 때문에 집이 넘어갈 위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순이의 사촌 언니 이정자에게서 전화로 들어왔습니다. 순이야, 현수가 친척들한테 연락을 돌렸더라. 내가 그 내용 듣고 기가 막혀서. 언니, 어떤 내용이었어? 집이 날아갈 것 같다고, 엄마가 노인네 꼬임에 넘어갔다고. 그런 소리를. 순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내가 현수한테 전화했어. 어미 뒤통수 치는 짓 그만하라고. 어릴 때 그렇게 야무졌던 녀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언니, 응, 고마워. 고맙긴 뭘. 너 억울하지. 순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억울하지. 근데 언니, 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정자가 전화 너머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참 독한 년이야. 좋은 의미로. 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현수의 바깥 압박이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여론이 오히려 뒤집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수는 이후로 순이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자 더 이상 발길을 끊었습니다. 변호사 측을 통해 자신은 이 문제와 관계없다는 입장만 전달해 왔습니다. 순이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친절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성민이 혼자 왔습니다. 이번에는 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순이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응, 나 엄마한테 너무 막댔어. 순이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9의 막내였습니다. 철이 없고 기댈 데를 찾아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관에 서서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이 아이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순이는 알았습니다. 들어와, 밥은 먹었어. 아직? 앉아.
성민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차렸습니다. 성민은 숟가락을 들다가 말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엄마는 어떻게 안 무너져? 오빠가 저러고, 나도 저러고, 민철 씨 쪽에서도 문제 터지고, 엄마는 어떻게 그걸 다 버텨? 순이는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너졌어. 성민이 눈을 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실컷 울었어. 억울해서 서러워서. 엄마. 근데 아침이 오면 해야 할 일이 생겨. 전화해야 할 사람이 있고 가야 할 때가 있어. 그걸 하다 보면 또 하루가 가더라고. 성민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항상 강한 줄 알았어.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안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면 안 되니까. 왜 안 되는데? 순이가 아들을 봤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니까. 나는 아직 살고 싶거든. 성민이 한동안 밥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부엌 형광등이 하얗게 식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밥을 다 먹고 그릇을 가지런히 모아 개수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순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개수대에 그릇을 갖다 놓은 것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그 주의 분할 변제 계획서를 김태형과 함께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채권자 측이 서명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정리되는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순이는 그 소식을 듣고 혼자 법무사 사무소와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파트명의 보전 조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예금 계좌도 추가로 재정비했습니다. 큰 금액은 별도 계좌로 분리해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했습니다. 창구를 나서며 순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건물 유리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68배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눈가에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눈으로 24년을 버텼습니다. 이 눈으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눈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민철이 순이에게 말을 건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는 중이었습니다. 순이 씨, 응,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 그 말은 이제 하지 않기로 했잖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순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민철을 봤습니다. 민철 씨, 응,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생긴 게 있어. 뭐가? 전에는 없던 용기. 민철이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식들한테 안 된다고 말하는 용기. 내 집을 내 손으로 지키는 용기. 무너질 것 같아도 아침에 일어나는 용기. 민철의 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원래 있던 건데 민철 씨 만나고 나서야 써먹게 됐어. 그러니까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 민철이 오래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순이 씨 만나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제대로 부끄러운 사람이 됐어. 부끄러운 게 나쁜 거 아니야. 알아요. 부끄럽다는 게 더 잘하고 싶다는 거니까. 순이는 찻잔을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지연은 그 무렵 현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정리됐다는 것과 엄마가 괜찮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하자. 엄마한테 너무했어, 우리. 현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기다렸습니다. 나도 지쳤어. 그게 현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이 지금 오빠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거야, 오빠.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말이었습니다. 가늘고 약한 실말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았습니다. 챕터 8 68배 나는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다. 가을이 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와 민철이 결혼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자녀들의 차가운 얼굴, 현수의 내용 증명, 준서의 눈빛, 민철의 숨겨진 빚, 법원 통보서, 밤에 혼자 울던 그 거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지금 이 아침이 있었습니다. 안방 문 너머에서 민철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 쪽으로 발소리가 향했습니다. 가스 불 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68배 얼굴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얼굴로 지난 1년을 버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엌에서 민철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부엌 문 앞에 서자 민철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일어났소. 응. 뭐해? 오늘은 내가 차릴게. 식탁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붓꽃이었습니다. 줄기가 약간 삐뚤었고 꽃잎색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언제 그렸어? 어젯밤에. 잘 못 그렸지. 잘 그렸어. 민철이 국자를 들고 순이를 돌아봤습니다. 순이의 눈이 붉어진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국이나 끓여. 민철이 다시 냄비를 저었습니다. 순이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꼼꼼히 고정했습니다. 아침밥을 둘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2개의 수저가 놓인 밥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순이는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이석준의 묘소 앞에 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나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 하나가 묘비 앞에 떨어졌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하려고 왔는데 솔직하게 말할게. 꽤 힘들었어. 순이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이 돌변하는 거 봤어. 현수가 내용 증명 보내고 성민이가 돈 빌리러 오고 지연이가 제일 믿었는데 잠깐 흔들렸어. 근데 다시 왔어. 지연이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민철 씨는 말 못한 게 있었어. 빚이 있었어. 화가 많이 났어.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약한 사람이야. 당신이랑은 달라. 순이가 잠깐 웃었습니다. 당신은 약하지는 않았는데 빨리 갔잖아. 민철 씨는 약하지만 옆에 있어. 그게 달라. 묘비 앞에 놓인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 이제 나 챙기면서 살 거야. 당신한테 허락받으러 온 건 아니고 그냥 말하고 싶어서 왔어.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묘비를 한 번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걷는 길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보다 지금 이 햇살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연이 와 있었습니다. 성민도 있었습니다. 민철이 거실에서 2 사람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케이크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 1주년이잖아. 순이가 지연을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혼인신고하던 날 내가 달력에 적어뒀어. 지워야 하나 했는데. 성민이 쪽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누나가 간다고 해서 따라왔어. 솔직하기는. 지연이 웃으며 케이크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민철이 부엌에서 접시를 꺼내왔습니다. 넷이 작은 식탁을 둘러쌌습니다. 현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온기가 그 빈자리보다 컸습니다. 지연이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너희도 고생했어. 성민이 케이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저요. 너도. 성민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민철이 케이크 한 조각을 두 손으로 들고 말했습니다. 가족분들한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냥 고맙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은 케이크를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넷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직장 이야기, 성민의 요즘 이야기, 민철이 복지관 수채화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지연과 성민이 돌아가고 난 뒤였습니다. 민철이 설거지를 하고 순이가 식탁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철이 설거지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어땠소? 좋았어. 현수가 없어서. 없어도 괜찮았어. 민철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언제 돌아올 것 같소? 순이는 식탁을 다 닦고 의자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현수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가서 달랠 생각 없어. 기다릴 거야. 그냥 기다려. 그래. 사람이 돌아오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준비가 됐을 때 오는 거야. 현수도 언젠가 준비가 되면 오겠지. 민철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순이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엄마, 잘 있어요. 5글자였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5글자였습니다. 순이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들이 이 5글자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순이는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너도 잘 있어.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장 만나자는 말도 지난 일을 묻겠다는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실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 아는 것으로 지금은 좋겠습니다.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복지관 글쓰기 교실 첫 수업이었습니다. 순이는 가을 개강에 맞춰 새로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말고 다른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강사는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첫 시간에 숙제를 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한 장으로 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이는 저녁을 먹고 나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원고지를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었습니다.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68배 나는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다. 볼펜이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24년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사랑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알았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밤에 혼자 울기도 하는, 그러나 아침이 오면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순이는 볼펜을 내려놓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부엌에서 민철이 야참으로 라면을 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희 씨, 나도 먹을 거야. 끓여줘. 셋이야. 응. 순희는 원고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민철 옆에 섰습니다. 민철이 면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뭐 썼소? 내 이야기. 어떤 이야기? 나만 아는 이야기. 민철이 순희를 힐끗 봤습니다. 나는, 뭐? 나중에 읽어도 돼. 순희가 냄비 뚜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잘하면. 민철이 웃었습니다. 순희도 웃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글쓰기 교실 두 번째 수업에서 강사가 숙제를 걷어 훑어봤습니다. 수강생이 11명이었습니다. 강사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숙제에서 가장 좋았던 글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강사가 순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순희 선생님 글이었어요. 첫 문장 하나가 이분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순희를 봤습니다. 순희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러나 왜 눈물이 나오려 하는지 알았습니다. 칭찬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첫 문장 안에 지난 24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쓸 수 있게 된 것이 지난 1년 때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글쓰기도 잘한다는 거야, 이제. 우연이야. 우연은 무슨, 네가 살아온 게 글이 된 거지. 순이는 말순의 팔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밥 사줄게. 진작 그랬어야지. 두 사람이 복지관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골목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발밑에 쌓였습니다. 민철의 수채화 전시는 그달 말에 열렸습니다. 복지관 작은 전시실이었습니다. 수강생 12명의 작품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민철의 그림 옆에는 안내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 아래 후원자란에 이순이라는 이름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민철의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붓꽃 그림이었습니다. 줄기가 약간 삐뚤었습니다. 민철 씨,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못 그린 거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잘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린 것 같아서. 민철이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순이와 민철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철이 자판기에서 캔 커피를 2개 뽑아 하나를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처음 복지관 앞 공원에서 하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굴러갔습니다. 민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처음 여기 앉았을 때 생각나오. 나도.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후회해. 아니, 진짜, 진짜야. 민철이 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해. 순이가 민철을 봤습니다. 비숨긴 거, 그게 제일 후회돼. 그것만 아니었으면 순이 씨가 덜 힘들었을 텐데. 순이는 한동안 가로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민철 씨, 그거 알아? 나는 사람이 완벽하길 바란 적 없어. 그냥 솔직하길 바랐어. 이제는 솔직하잖아. 그래요. 그럼 됐어. 공원 벤치 위로 가을바람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 사이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순이는 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캔 커피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치르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벤치였고 캔 커피였고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순이에게는 이 1년이 만들어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민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좋겠소. 순이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앉아 있을 거야. 약속이요. 약속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그럴 거야. 그게 더 믿음직하잖아. 민철이 작게 웃었습니다. 순이도 웃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벤치 위를 비쳤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땅 위에 누웠습니다. 가을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순이 씨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을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을 감당해야 했던 이 여자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쓰러진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자리에서 버티고 계신가요? 그 버팀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생 여행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이 인생 여행에 큰 응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응원과 함께한 인생 여행이었습니다.